우리는 김유정을 해학적인 글을 쓰는 작가로 기억합니다. 익살과 풍자가 살아있고 읽다 보면 웃음이 스며드는 작품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그 웃음을 살아낸 사람이었을까? 99칸 기와집의 도련님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를 너무 이르게 잃었고 집안은 형의 방탕 속에서 무너졌으며 사랑은 번번이 파국으로 끝났고 몸은 29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유정의 삶은 우리가 작품에서 만나는 인상과는 거의 정반대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그는 비극을 비극으로 쓰지 않았고 절망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으로, 해악으로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인생을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908년 2월 강원도 춘천의 신례마을에는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올려다보게 되는 거대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져 있어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99칸 집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그 집의 앞마당이냥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였죠. 바로 이 대저택에서 김유정은 8남매 중 7째이자 아들로는 귀하디 귀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든든한 형과 누나들이 있었고 집안은 늘 하인들과 식솔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김유정의 이 평온했던 세계는 너무나도 일찍 그리고 예고 없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부모님이 너무나 이른 시기에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김유정은 겨우 6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8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과 누나들이 곁에 있었지만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던 거대한 벽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이제 세상 그 어떤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는 별개로 휘문고등보통학교 시절의 김유정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병약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의 김유정은 훤칠한 키에 투포환을 가슴으로 받아내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죠. 넉넉한 유산 덕분에 그는 유도와 복싱 같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고 쉬는 시간이면 바이올린을 켜거나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예술적인 취미도 즐겼습니다. 당시 경성은 서구 문물이 밀려 들어오며 소비 문화가 꽃피던 시절이었는데 김유정은 영화를 보러 다니고 레코드를 수집하며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소녀는 건강한 육체와 재능, 그리고 부유한 환경까지 겸비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청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생활은 어쩌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 밖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면 그곳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유정의 집안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장본인은 바로 그의 형 김유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형은 남은 가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안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거대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형은 부모님이 평생을 일궈놓은 그 막대한 재산을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기며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동생들을 뒤로 한 채 술과 도박, 그리고 여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신례마을의 그 점잖던 기와집은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노름꾼들이 드나드는 난장판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기생들과 어울리던 형이 돈을 쓰는 모습은 그야말로 돈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상식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10원짜리 지폐는 쌀 한 가마니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는데 형은 그 귀한 지폐를 꺼내 아무렇지 않게 코를 팽 풀고는 바닥에 버리곤 했을 정도였죠. 형의 이러한 기행은 단순한 낭비를 넘어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죠. 이러한 과거는 훗날 김유정의 자전적 소설인 형이라는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소설 속에서 형은 가족의 생계를 도박판에 던지고 땅 문서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김유정이 이 소설을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형에 대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형을 증오하면서도 그가 던져주는 푼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한 혐오였습니다. 이 지독한 애증은 김유정 문학 특유의 날카로운 리얼리즘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1928년의 경성은 전차가 종로를 가로지르고 카페마다 재즈가 흘러넘치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불빛 아래 누구보다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21살의 청년 김유정이 서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건장한 체격에 당대 최고 명문인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는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골마 터져가고 있었습니다. 고향 집안의 몰락으로 서울을 전전하며 친척 집에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그는 정작 돌아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철저하게 격리된 섬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 김유정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 너무나 일찍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자 근원적인 결핍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정의 텅 빈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운명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악연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했던 만남은 아주 우연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유정은 종로의 한 공중 목욕탕 앞을 지나가다 막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판소리 명창이자 이미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스타 박녹주였습니다. 하지만 김유정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스타로서의 박녹주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짙은 화장을 지우고 방금 씻고 나와 물기가 촉촉하게 젖은 머리칼을 한 그녀의 수수한 민낯. 그 꾸밈 없는 모습에서 김유정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팔남매의 틈바구니에서 그토록 갈구했던 어머니의 온기, 그 절대적인 사랑의 환영이 낯선 여인의 물기 어린 얼굴 위로 겹쳐진 것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김유정에게 박녹주는 단순한 연정의 대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텅 빈 영혼을 구원해줄 유일한 안식처이자 잃어버린 모성애를 보상해줄 절대적인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녀가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유명한 스타라는 현실적인 장벽은 어머니의 환영을 쫓는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심을 다해 매달리면 그녀도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죠. 김유정의 구애는 처음에는 사모한다는 정중한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같은 내용의 편지들이었죠. 하지만 박녹주에게 그는 수많은 팬 중 한 명일 뿐이었고, 더구나 가정이 있는 그녀로서는 낯선 청년의 구애에 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답장이 없자 김유정의 불안은 점차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편지의 내용은 점점 애원에서 섬뜩한 협박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거절하면 나는 타락할 것입니다. 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같은 문장들이 박녹주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해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파괴하겠다는 집착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밤새워 편지를 쓰고 답장이 없으면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다가 다시 더 강한 저주와 협박을 담은 편지를 쓰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박녹주가 그 편지를 읽으며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김유정은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되어 갔던 것이죠. 김유정의 집착은 결국 위험한 행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하얗게 칠한 몽둥이를 든 채 귀가하던 박녹주의 인력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청년의 모습은 박녹주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그녀를 위협하며 대화를 강요했지만 박녹주가 끝내 거절하자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러나 김유정의 집착은 이대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까지 그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붉은 피로 쓴 사랑 고백. 김유정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절절한 진심을 증명하는 숭고한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공포이자 혐오감을 주는 폭력이었습니다. 훗날 박녹주는 회고록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그가 무서워 바깥 출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목적인 스토킹은 박녹주가 입원했던 한 병원에서 마무리됩니다. 이후 아버지의 학대와 복잡한 애정 문제로 박녹주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자 김유정은 다짜고짜 그녀가 입원한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며 소란을 피웠지만 박녹주는 헛된 기대 말고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며 그렇게 둘의 인연은 끝이 났죠. 결국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한 김유정은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좌절감에 매일같이 독한 술을 마시며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의 몸에 치명타가 되었죠. 잠복해 있던 치질이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졌고 늑막염과 폐결핵균이 급속도로 그의 폐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에 그 뜨거웠던 열병은 청년 김유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병마만을 남긴 채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처절했던 경험은 훗날 그의 소설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그 고통은 문학이라는 또 다른 불꽃을 피우기 위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0년 김유정은 서울역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유정이 낙향했던 1930년대의 조선은 그야말로 황금광 시대라는 미명 아래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전쟁 자금 확보를 위해 금채굴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 이는 가난에 지친 조선 민중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농사를 지어도 쌀 한 톨 건지기 힘들었던 농민들은 굶어 죽느니 산에 가서 금이라도 캐보자며 너나 할 것 없이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유정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형의 주선으로 충청도의 한 금광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찬란한 황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인간의 벌거벗은 탐욕과 허무함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밭을 갈던 순박한 농사꾼이 오늘은 눈이 뒤집혀 도박판 같은 갱도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모습을 김유정은 지켜보게 됩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오늘만 더 파보면 나온다고 중얼거리는 사람들. 그들은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금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조선인에게 남는 것은 빚과 병뿐인 현실. 이 생생한 체험은 훗날 그의 소설 노다지와 금 따는 콩밭의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 따는 콩밭에서 멀쩡한 콩밭을 다 망가뜨리며 금을 찾겠다고 미쳐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일제의 수탈과 가난 속에서 제 살을 깎아먹어야 했던 당시 식민지 조선의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김유정은 차가운 갱도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짓밟힌 자들에게 일확천금이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을 부르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광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신레마을로 돌아온 김유정은 점점 더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들병이라 불리던 그들은 술병을 들고 마을을 떠돌며 웃음과 노래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유정은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살아온 사연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서울의 고상한 지식인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날 것 그대로의 삶과 언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유정이 낙향한 이후 농촌에서 보고 들은 이 삶들은 훗날 그의 소설 속에서 가장 선명한 형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만무방입니다. 소설 속에서 정과자이자 노름꾼으로 등장하는 형 응칠에 비해 동생 응오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생 응오의 논에서 정성껏 가꾼 벼가 자꾸 사라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동생의 절망을 참아볼 수 없었던 형 응칠은 범인을 잡아주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밤샘 잠복에 나섭니다. 어둠을 뚫고 마침내 나타난 도둑. 응칠은 달려들어 도둑을 사정없이 때려 눕히고 복면을 벗깁니다. 하지만 그 도둑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형 응칠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복면 속에서 나타난 도둑은 다름 아닌 논주인, 동생 응오였습니다. 성실했던 농부 응오는 왜 자신의 논을 직접 터는 도둑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직하게 땀 흘려봤자 지주와 일제에게 전부 털리고 나면 식구들 입에 들어갈 쌀 한 톨 남지 않는 착취의 굴레 때문이었습니다. 김유정은 이 기막힌 모순을 분노로 폭로하는 대신 해악이라는 비틀린 웃음으로 풀어냈습니다. 가난에 내몰린 이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난하기보다 정직한 사람을 도둑으로 전락시키는 식민지 농촌의 구조적 폭력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 것이죠. 결국 당시 가장 처참한 비극조차 웃음으로 승화시킨 이 역설은 오늘날까지 이 작품이 걸작으로 꼽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한편 김유정이 술과 한탄으로만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야학당인 금병의숙을 세우고 헐벗고 굶주린 농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큼은 그의 눈이 맑게 빛났습니다. 직접 가사를 붙인 노래를 가르치고 농촌 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그의 모습은 훗날 농촌 계몽을 그린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김유정은 자신이 어렵게 일군 야학당에 큰 애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흙을 날라 농가를 짓고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한 번은 학교에 불이 나자 아픈 몸을 이끌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뜨거웠던 금병의숙은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로 해체되고 맙니다. 야학이 독립운동을 부추긴다는 억지스러운 이유였죠. 설상가상으로 형 김유근이 남은 유산마저 방탕한 생활로 모두 탕진하면서 경성과 춘천의 집이 모두 팔려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제 김유정에게는 돌아갈 집도 지켜야 할 학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늑막염은 폐결핵으로 악화되어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치질까지 겹쳐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1933년 그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 누나의 집에 얹혀 살기 위해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당시 김유정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마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큰 누나의 집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매형 정씨는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는 처남인 김유정을 짐짝 취급하며 헐뜯었고 가난과 남편의 폭력에 지친 큰 누나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병석에 누운 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누나의 모진 잔소리는 김유정의 찢어진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폐결핵으로 숨조차 쉬기 힘든 그가 노동을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유정은 어느 날 누나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정 그렇다면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일본에 가서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 말에 덜컥 겁이 난 건 오히려 큰 누나였습니다.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동생이 타국에서 객사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기에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남매는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매형정 씨의 학대와 눈칫밥은 여전했기에 김유정은 그 숨 막히는 공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유정은 매형이 있는 큰 누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서울에 있는 다섯째 누나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 생활도 비참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를 환대해주는 곳은 없었고 26 청년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유정의 비참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휘문고보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 소설가 안회남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김유정에게 소설을 써볼 것을 제안했죠. 친구의 이 한마디는 꺼져가던 김유정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에 누워 옛 생각이나 하는 것뿐이었던 그에게 글쓰기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안회남의 도움으로 구인회에 가입하며 김유정은 본격적으로 문학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든 폐가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신례마을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과 자신이 겪은 인생의 비애를 원고지에 쏟아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은 마침내 1935년 기적 같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소낙비가 1등으로 당선되고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가작으로 입선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설 소낙비에는 김유정 소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익살이나 통쾌한 웃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삶을 덮쳐오는 불행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저항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닥쳐온 불행을 말없이 맞고 견딜 뿐입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집안의 몰락과 병마를 연달아 겪으며 인생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야 했던 김유정 자신의 체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소낙비는 김유정이 처음으로 자신의 절망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작품이었습니다. 이어 당선작과 함께 입선한 노다지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절망에서 출발한 또 하나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가난한 농민들이 금이 나온다는 소문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광기에 가까운 희망에 매달리는 과정을 그립니다. 농사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확천금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상황. 이는 김유정이 직접 겪었던 금광체험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다지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믿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병과 가난 속에서 이번 한 번만 잘 되면을 되뇌던 김유정 자신의 초상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무너지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해의 두 신춘문예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두며 김유정은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등단 이후 김유정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30편이 넘는 단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봄봄, 동백꽃, 만무방 같은 명작들이 모두 이 짧은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왕성한 창작력에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삶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료만으로는 병을 치료하며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김유정에게 글쓰기는 명예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죠. 원고를 쓰지 않으면 약을 살 수 없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펜을 들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계속 써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으며 읽는 그의 해학 소설들은 바로 그 숨 가쁜 시간 속에서 태어난 기록들이었던 것입니다. 1930년대 경성의 문단에는 죽음의 냄새를 공유하는 두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유정과 시인 이상이었습니다. 구인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가 같은 종류의 인간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둘 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허무함을 안고 있었고 무엇보다 둘 다 지독한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종로의 다방 구석에 앉아 담배 연기 자욱한 공기 속에서 각혈을 하며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죽음과 맞닿아 있었지만 그 방식은 기이할 정도로 유쾌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이상은 김유정에게 우리는 너무 맑아서 탈이하라며 자조적인 농담을 건넸고 김유정은 누가 먼저 죽나 내기라도 할까라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늘 밤 당장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 처절한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은 눈앞의 친구뿐이라는 깊은 연민이 깔려 있었습니다. 문학이라는 열병과 폐병이라는 질병을 동시에 알았던 두 사람의 우정은 1930년대 경성의 밤거리를 비추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일한 소울메이트였던 이상마저 1936년 가을 일본 도쿄로 떠나버리자 김유정은 다시 홀로 남게 되었죠. 김유정은 병든 몸을 이끌고 또다시 사랑에 매달렸습니다. 1936년 5월 잡지 여성에는 조금 특별한 특집 기사가 실립니다. 그분들의 결혼 플랜이라는 제목 아래 당시 촉망받던 신여성 박봉자와 작가 김유정의 글이 나란히 배치된 것이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김유정은 단지 같은 면에 실렸다는 이유로 박봉자를 자신의 운명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수가 무려 30여 통에 달했죠. 하지만 이 편지들은 비극적이게도 박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을 끔찍이 아꼈던 오빠 박용철이 낯선 폐병쟁이 청년이 보내오는 섬뜩할 정도로 뜨거운 편지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박봉자는 김유정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얼마 뒤 김유정의 지인이자 평론가였던 김환태와 결혼을 발표합니다. 결국 김유정은 짝사랑하던 여인과 지인이 부부가 되는 그 얄궂은 축복의 자리를 하객으로서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박봉자와의 에피소드는 훗날 뮤지컬 팬레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1936년 겨울이 깊어지면서 김유정의 병세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늑막염과 폐결핵의 치질까지 겹쳐 그는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죠. 하지만 끔찍하게도 글을 쓰지 않으면 약을 살 돈이 없었기에 그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엎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옆으로 누워 널빤지를 대고 펜을 움직였죠. 그의 방안은 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기침을 토해내며 한 줄을 쓰고 다시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다시 펜을 잡는 나날들. 그것은 창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잉크 삼아 원고지에 옮겨 적는 필사적인 사투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지자 김유정은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울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 안회남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 작가가 남긴 편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절한 내용이었습니다.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밤에는 잠을 못 이루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 나는 지금 돈 100원이 필요하다. 그 돈이 있으면 닭을 30마리 고아 먹고 뱀을 잡아서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필승아, 나는 살고 싶다. 꼭 살아서 너와 함께 문학을 논하고 싶다. 그가 바란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고기 한 점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려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생존의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식민지 문인들에게는 친구를 살릴 100원을 구하는 일조차 너무나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김유정은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어진 그는 마지막 요양을 위해 경기도 광주의 한 산사로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937년 봄, 김유정의 병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서울의 새방에서 버틸 수 없게 된 그를 위해 절친한 친구 안회남과 문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김유정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절 보문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면 혹시라도 기적처럼 낫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김유정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닭을 고아 먹고 뱀을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고기 굽는 냄새를 피우는 환자를 반길 스님은 없었습니다. 결국 김유정은 며칠 지나지 않아 절에서 쫓겨나듯 내려와야 했죠. 갈 곳을 잃은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매형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구박하고 학대했던 매형의 집. 그곳이 그가 지상에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안식처였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김유정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가끔 들리는 것은 매형의 거친 욕설뿐이었습니다. 3월 29일 새벽, 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유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9, 한창 피어나야 할 청춘이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칠순 노인처럼 앙상하게 마르고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9칸 기와집의 도련님이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 박녹주나 박봉자의 얼굴을 그렸을까요? 혹은 아직 다 쓰지 못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김유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 벽에 붙어 있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겸허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가난과 병마, 그리고 실패한 사랑 앞에서도 끝내 원망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짧은 두 글자는 그가 세상에 남긴 가장 고요한 웅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떠난 지 불과 20일 뒤 일본 도쿄에서 또 하나의 비보가 날아듭니다. 그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시인 이상마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1937년의 봄은 조선 문단의 가장 잔인한 계절이자 두 천재를 동시에 잃은 슬픔의 계절로 기록되었습니다. 김유정은 갔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 제목들처럼 그의 인생은 소나기처럼 격렬했고 땡볕처럼 가혹했으며 만무방처럼 염치 없는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김유정은 그 비극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땔감 삼아 해악이라는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눈물나게 슬픈 상황에서도 피식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그의 소설들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건네는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29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문학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늙지 않는 청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고 매년 봄이 오면 강원도 신례 마을에는 그가 소설에서 동백꽃이라 불렀던 그 알싸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뜨듯 가장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가장 찬란한 웃음을 길어올린 작가. 우리는 그를 영원한 청년 김유정이라 부릅니다.